그리고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 민화를 아주, 포인트를 줬는데요. 왜냐하면 그 민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자유로운 유의 본능이다. 어떤 관습에 매이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주문에 의해서 어떤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제 멋대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하지 못하는 기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그 유의 본능이 나온다. 저는 인간의 본성에는 유의 본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더 이렇게 잘 놀죠. 어른보다도. 또 시골로 갈수록 더 정이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아직 그 세속화되기 이전에, 사회화로 물들기 이전에 인간들이 훨씬 더 민성이 살아있고 유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문화 보면은 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죠. 우리가 원래 놀기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이런 그 궁중화를 저는 민화로 보지 않고요. 이런 1월 오봉도는 그 왕 의자 뒤에 놓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해와 달이 왕과 왕비를 상징하고 요게 이제 그 세상의 5가지 봉오리, 그 다음에 뭐 충성을 상징하는 소나무, 이런 상징성이 민화에 오면 그게 다 무너지죠. 요게 이제 오동나무로 바뀌면서 여기 해와 달이 부부간의 화합을 뜻하고 난데없이 인간의 소망을 담은 꽃이 등장하고 이런 자유롭게 어떤 유의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민화로 보고 이렇게 궁중화는 민화에서 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관점이고 특히 까치 호랑이한테서 보면은 중국에서부터 왔지만 이게 명나라 때 16세기 명나라 때 까치 호랑이는 우리나라 19세기 까치 호랑이와는 이거는 의미 구조가 다르다. 이거는 정말 그 세활하게 해가지고요. 연초에 선물용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호랑이는 가족 간의 우애를 상징해요. 호랑이가 자식을 잘 돌본다고 해가지고 가족 간의 우애를 상징하고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 기쁜 소식이 충만하고 우애 있게 살게 해달라는 소망이 담긴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그림이에요. 이거 세화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까치와 호랑이의 의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호랑이가 까치한테 뭐라고 중얼거리고 까치는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의 관계가 있고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따로따로 해요. 이 까치가 지금 호랑이한테 약 올리니까 호랑이는 화를 내고 있고, 이 몸짓이 이렇게 커도 조그만 까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여차하면 날아가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동물의 왕이 지상에서나 동물의 왕이지 무슨 뭐 공중에서도 왕이에요? 네. 까치가 날아가다 똥을 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까치가 막 이 호랑이 수염을 그냥 간지럽히고 장난치어도 이 호랑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까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화난 표정이지만 뭐 대안이 없어요.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자, 이 까치 호랑이가 말하는 의미 구조가 뭐냐? 까치는 서민, 호랑이는 양반. 그래서 이 까치는 약자고 억압됐고 호랑이는 강자고 야유로운 거를 이렇게 반전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민과 양반의 관계가 다른 것이지 이걸 우열의 주중의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자연의 생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해악이죠. 이건 풍자가 아니죠. 그래서 양반들도 이걸 수집을 하고요. 양반들도 갖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크게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호랑이가 하늘을 못 난다고 해가지고 나는 연습을 한다든지 까치가 힘이 없다고 힘을 키운다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인간은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본성,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지를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내세운 가치들, 거기에 따라서 내 전공과 내 적성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 획일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 자연만 못한, 동물만 못하다는 거죠. 자, 책거리, 민화 책거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양식의 책거리죠.
윌리엄 하네트라는 작가인데, 과거 르네상스 시대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 네덜란드 그 정부라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반전시킨 게 세잔이죠. 세잔은 좀 여러 각도를 다시점을 넣었어요. 여기다 윗면, 옆면 넣어가지고 이 시점의 변화를 꾀했고, 입체파에 와서 시점이 완전히 다시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시점은 지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점을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정면 측면을 지적으로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요게 더 가면 이제 기하추상으로 가는 건데. 자, 이게 이제 19세기 우리 민화인데, 자, 브라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요게 만약에 19세기에 일본의 그 묵기우에가 유럽에 전해졌듯이 이게 전해졌다면 이 일체파 화가들이 아주 할아버지 했을 거라고요. 네. 아주 입체주의, 전형적인 그 입체주의의 시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면을 구성해서 해체 재구성하는 이 방식. 예. 그리고 요거 보면은요, 이 마그리트의 대페이지망이라고 그래서 초현실에 나오는, 원래 이 사실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런 책장 안에 정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마그리트 그림은 이걸 막 크기를 바꿔가지고 막 결합시켜 놨어요. 이게 이제 마그리트는 낯선 것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가지고 무의식적인 걸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걸 이제 대페이지망이라고 그럽니다. 초현실주의의 하나의 기법인데, 자, 여기 보세요. 대페이지망이 그냥 나오고 있죠? 예. 네. 19세기 우리나라 민화에 보면은요, 낯선 결합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마그리트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이 한국 미술의 현대화를 시도한다면은 이 민화로부터 계승하면은 자생적인 현대화 가능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에 일본의 유역을 가지고 일본을 통해 들어온 뭐 고전주의나 인상주의 보고 현대화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우리한테 다 있는 거를 일본 통해서 서양을 배우다 보니까 이 자생적인 게 나오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한테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대미술의 앵글에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야수주의의 이런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면화돼가지고 주관적인 색채로 가는 것은 이런 민화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렇게 기하추상으로 가는 거. 이제 우리식의 기하추상은 이런 거죠. 이 책거리를 계속 단순화시켜서 수평수직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건데,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게 완전히 없어요. 여기서 더 없애버리면 이제 완전히 수평수직 빨간, 노랑, 파란 세 색만 남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가면은. 근데 기하추상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가면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대상을 없애지 않고 구상을 간직하면서 이게 책상딸이죠. 책상이나 뭐 이런 서재를 갖고 있으면서 유의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현이 아니면서, 이건 재현을 빠져나가려다 보니까 추상으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재현이 아니면서 추상으로도 안 가는 거죠. 이 추상으로 가면은 길이 없어요. 문자도 보세요.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샤갈이 이걸 보고 하지는 않았겠죠. 이게 이제 그 효자도인데, 그 유교의 어떤 한자를 가지고 한자의 의미와 관련된 이런 기물들을 가져서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이 의미 체계, 저는 그래서 민화를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형의 방식으로 민화를 볼 때에 이 민화가 현대미술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예술이 추구해야 될 자유로운 유의정신이 들어간다고 봐요. 이 결합 방식은 굉장히 독창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주제는 물론 효도입니다. 효자거든요. 이게 효자. 이 샤갈의 주제는 이거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유대인으로서 쫓겨다니면서 자기 부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청어장수였기 때문에 청어가 있고, 자기 삼촌이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고, 뭐 그 불안한 걸 시계로 반영해서 이제 이런 기물들을 모아서 어떤 시대적 어려움 속에 자신의 사랑 얘기를 담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자기의 얘기, 자전적 얘기를 담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은 거지만 이거는 효도라는 추상적 주제를 효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와서 결합한 방식이에요. 대페이지망으로. 얼마나 현대적이냐고요. 예? 이런 문자들 보면요,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뭐 구상이 추상, 뭐 디자인과 추상이 넘나들고요. 예. 현대 미술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뭐 제가 뭐 시간 없어서 설명들을 다 못 드리겠고, 뭐 이 고사 인물도, 이 중국의 고사 인물들은요, 이게 관우입니다. 관우는 왕도 아닌데 이 왕처럼 이렇게 영웅들을 더 영시하는 것이 중국의 그리기 방식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삼국지에 그 나오는 그 영웅들을 이렇게 과장시켜 그리는 거죠. 우리나라 영웅은요, 예, 아주 코믹하게 그려서 정말 그 이게 장군인지 아닌지 게임 놀이하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예. 이 신선도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하는, 예? 예.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림이에요. 예? 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악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허유 소보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요 나라 때요. 요 나라 요순 임금 있잖아요. 요 나라 때 요 임금이 허유와 소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선인들이에요. 은거에서 사는 선인들인데, 요 임금이 이제 허유한테 이제 왕권을 맡기려고, 너무 이제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왕 일을 맡기려고 찾아가가지고,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달라고 해요. 하니까 허유가 하는 얘기예요. 뱁새가 깊은 숲에 등지를 튼다 해도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 해도 배만 채우면 그만이요. 나에게 천하가 쓸모없이 그만 돌아가시오라고 거절을 해요. 근데 자꾸 재차 찾아가도 그걸 거절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안 듣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물가에 가가지고 자기 귀를 씻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가 이제 친구인데 와가지고 이제 귀를 씻고 있으니까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요 임금이 와서 나한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준다고 해서 내가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소부가 하는 얘기가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것 또한 스스로 명예를 구한 것이라 다름없네. 그 더러운 물을 내 송아지에게 먹을 수 없네. 해서 송아지 끌고 또 가는 장면이에요. 한술 더 뜬 거 뛰는 힘에 나름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그리면서,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이건 일본 작가가 그린 거예요. 일본 작가는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에 귀를 씻고 있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귀를 씻는데 폭포에 떨어지는 물을 씻을 때, 이거는 그 문인화의 어떤 그 숭고함을, 그 중국의 그 남종화는 숭고함을 추구해요. 관념선수의 그 분위기. 그러는 거를,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 폭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귀 씻고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귀를 막 씻으려고 이 강물에 딱 대가지고 모자를 딱 벗어요. 모자 쓰고 가지고 모자를 딱 벗으니까 모자가 떨어지기 직전이죠. 그죠? 옷을 일단 벗어놓고, 상당히 구체적이죠. 옷을 벗어놓고 모자를 딱 벗는 순간 모자가 안 떨어졌죠. 예, 귀를 씻고 있고, 이 사람은 팬티도 안 입고 이제 가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건, 그 자체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관념적이지 않은 거죠. 예.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일상의 일상으로, 아주 작은 일상으로 들어갈 때 해학적이에요. 예. 산수화인데요. 겸재정신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겸재정신의 산수화는 금강산의 12,000봉을 여행하면서 보고 그거를 하나의 화면에다 이게 원형구도로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모아놓기 힘들었겠어요. 이 애써 모아놓은 거를 민화 작가가 다 풀어놨어요. 다 펼쳐놔, 이거를. 이게 이제 비루봉이 여기 비루봉을 여기 위에다 그려놓고 안 닮았으니까 비루봉이라고 써놔요. 비루봉. 다 이름을 써놓으면서 다 풀어놓은 거죠, 이거를. 이 민간인들은요, 그다지 금강산을 못 가요. 이렇게 뭐 보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관념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을 총동원해야 돼요. 인지적으로 안 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예? 예, 또 이 작가는 정서처럼 그려놓고 이 머리를 다 사람을 얼굴로 그렸어요. 12,000봉을 12,000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예, 수고했죠. 이런 의인화. 예, 이 의인화가요, 민화의 특성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인간과 사물의 대립으로 보지 않고 사물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뭔가 저것이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금강산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인데 초창기에 지금 못 가지만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다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해 줘요. 가이드가. 예. 그게 의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작가는 미나 작가는 비룡을 그리면서 여자가 여기를 올라가고 있어요. 여자가 그 당시 금강산 간 사람은요, 황진이오고 저기 이만덕밖에 없어요. 예. 아주 특출한 여성들만 금강산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여성들이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남성은 이 양반은 이 삿갓 벗어지고 지팡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여기에 떨어지고 있고요. 여성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서 주막이 여기 가서 술 한잔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죠. 자, 이 작가가 그린 민화는 이제 소상 팔경도라고 조선시대 많이 그렸던 그 중국의 8가지 절경을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평사나간이라는 주제인데 기러기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백성에서 쉰다는 그런 주제예요. 여기 기러기들 내려오고 있죠. 여기는 기러기들이 그냥 떼거지어서 똑같이 내려오면서 평면적으로 그리면서 마치 고우의 그림처럼 그려놨죠. 예. 굉장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평면화시켜서 여백 없이 다 채우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자유. 또 이 작가는요, 아주 희한한 작가예요. 이것도 이제 소상팔 정도인데, 이 작가는 여러 개의 그림을 따와서 결합을 시켜요. 이 그림 보면은요, 이게 지금 까치 호랑이도예요. 그죠? 여기는. 까치 호랑이도 갑자기 산수도에 나와요. 또 여기는 신구도라 해가지고 거북이를 그린 건데, 거북이가 여기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그림을 따와가지고 합쳐놨는데, 같이 보면, 언뜻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워 보여요. 참, 이런 그림이 이 당시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 천재적인 작가인데. 아무튼, 우리가 그 조형 방식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건 일시점도 아니고, 다시점도 아니고,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을 법한, 굉장히 현대적인 뭔가 연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하다가 그냥 유의 본능이라고 끝냈어요. 어떤 질서를 여기서 찾으려다가, 그 질서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작가가 자기가 즉흥적으로 그리다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대로. 이게 즉흥이거든요. 즉흥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어남이 좋은 쪽으로 이것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이 관습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가 여기서 발현이 된다 그거죠. 저는 이것이 현대미술, 현대 작가들의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거기서 인간의 본성이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를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요게 이제 정선의 그 죽서루하고 김홍도의 죽서루에 비해서 이게 민화 작가 그린 죽서루예요. 얼마나 더 자유롭습니까? 또 이건 더 자유로워졌죠? 고갱의 작품이 연상됐죠? 이 주관적으로 색채가 나오고 평면화되면서 인지적으로 아는 걸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가 결합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 기억에 의존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이 고갱도 기억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기억에 의해서 본 것과 기억을 종합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종합주의라고 그래요. 고갱의 이 방식을. 여기도 종합주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재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중섭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인간과 동물의 우리 대립관계를 다 놀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이중섭입니다. 남녀노소, 인간과 동물이 다 합쳐져 있죠? 이것이 이중섭이 지향했던 유토피아고, 이중섭이 동물들과 오줌을 발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닭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이 개구리는 갈등하고 있죠? 따뜻한 게 그리워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건데, 이건 그 놀이예요, 놀이. 어렸을 때나 해본 적은 놀이인데,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린 작가는 유일한 것 같아요. 자, 마티스와 좀 비슷한데, 마티스의 강강술래는 무표정해요. 왜냐면 의도 자체가 평면성이나 이 단색을 통해서 어떤 그
강렬함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중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죠. 우리나라 민화에서처럼 풍속화에서처럼 개성들을 다 살리면서 표정들을 다 잡아내고 있어요. 이 강강술래라는 것이 이 평등 정신을 반영한 노래입니다.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손을 잡고 돈다는 것은 원이 되는 것이고요.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열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장욱진. 어른과 어린이를 대립관계로 보지만 장욱진의 그림은 어른이 모델이 되는 거, 아니, 어린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를 더 자유롭고 우월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린이 그림처럼 그리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 순수한 그 본성이 가까운 상태를 어린이의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클레어와 좀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리면서 이제 추상에 대한 생각이 강한데, 이거는, 의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나무를 그리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 얼굴을 그리거든요. 이게 어린이들이 갖는 거예요. 동그란 거 보면 자꾸 얼굴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렸을 때 많이 낙서를 해봤죠. 그리고 자꾸 관계 맺음, 이게 머리에 모자를 집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시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해서 관계 지어 있어요. 근데 이성이 발달하면 다 분리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장욱진의 시선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생태학적으로 연결지어서 관계 맺기는 거예요. 약간 취했을 때는 다 연결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신 거고, 술 기운에 술 취한 취기를 해서 모든 것이 한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장욱진의 회화예요. 그리고 이활종도 제주도에 살면서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이런 거에서 극락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과 극락의 대립을, 극락에서 더 일상적인 것에서 극락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분의 회화고, 식물, 동물, 인간, 사물이 하나로 이렇게 한 그물망처럼 어우러지는 거, 일상에서. 이것이 극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재환이라는 작가는 출발 자체는 민중미술이지만 이분도 이 행복을 오히려 천박하고 값싼 거, 자본주의에 대한 대립이죠. 자본주의에서는 이 행복은 부유하고 값싼 거고 불행은 천박하고 값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의 관점은 그런 반자본주의적인 오히려 천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몬드리안의 그림을 갖다가 이 호텔로 만들었어요. 이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그려놓고, 여기 호텔 복도가 된 거죠,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모더니즘의 기승을 부릴 때 그런 당대의 현실을 아주 냉소적인 그런 거창한 이데올로기, 숭고 이런 것들을 냉소화하는 그런 그림이고, 이런 것도 사회 비판적인 그림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림이죠? 네, 오줌 싸는 거죠? 이 계단에서 오줌 싸는 거죠, 그죠? 밑으로 올수록 오줌 줄기가 굵어지죠. 여기 막 떨어지면서 밑으로 올수록 굵어지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무리 맑다고 했듯이요. 위에서 타락하면 밑에는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 문화, 예. 이 얘기를 이제 뒷장에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빙자해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 봄비라는 제목으로, 이거 종이에다가 색종이 붙인 거니까 이 재료비가 얼마 안 들겠죠? 예. 이걸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죠.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제작비가 222억이가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900억에 팔아가지고 만드는 순간에. 근데 이거는 이제 브라질 빈민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냄비에다가 이 돌을 넣고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대비시킨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고. 그래서 이분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오히려 이렇게 현대화되기 이전에, 근대화되기 이전에 그런 도깨비들의 세상.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깨비 하면서 어떤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신비로 열어놨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과학으로 그 신비를 다 없애가면서 오히려 인간이 과학의 노예가 돼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대한 대립을 이런 그 도깨비들의 문화를 통해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분의 작품이고, 작품 자체가 이 싸구려 다 1,000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작 비용이. 그래서 1,000원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분한테 뭐 작품 제작 비용이 얼마나 묻는 거는 실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정화라는 작가는 일상과 예술의 대립, 약간 팝적인 개념인데, 이 대립을 일상을 통해서 숭고하고 우아한걸 만드는 거예요. 예술은 숭고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일상이 숭고하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청소부들의 쓰레기를 가지고 꽃을, 아름다운 꽃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밥을 이런 탑으로 만든다든지, 또 여인들이 쓰는 이런 바구니를 가지고 숭고한 이런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작가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다 서양 팝과 다른 것이 우리의 그 삶이 들어가요. 여인들, 특히 여인들의 어떤 그 정겨운 삶이 들어가요. 밥 먹으면서 했던 그 대화들이라든지, 뭐 일하면서 했던 그 여인들의 그 대화, 또 빨래하면서 했던 그 여인들의 그 이야기들, 자기 자식들에 대한 자랑, 또 시어머니 욕, 다 빨래터에서 일어난 모든 소민의 근원지가 빨래터죠. 우리 인간 삶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또 우리의 그 밥그릇, 이거는 지금 옆에 그 현대미술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 옛날에 식탁이 다 우리의 그 정감이 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정겨웠던 그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의 그 팝 작가들, 팝은 기본적으로 그 해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과 다른 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적인 팝아트고 한국적인 해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론으로 300페이지 마지막 장에 쓴 얘기가,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그죠? 새벽은 밤이 깊어져야 오는 거예요. 불행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불행은 불행이 아닌 거죠. 해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귀함과 만물의 평등성을 자각하고 자기 본성대로 살며 불행마저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낙천적인 미의식이다. 여기에는 제빛가를 통해서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려는 한국인의 꿈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밤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밤이 더 깊어져야 새벽이 온다는 이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어떤 긍정적인 삶, 뭔가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